어려운 인문학책 읽는 법. 이번 시간에는 에로스를 찾아서를 읽으면서 어려운 인문학 책을 읽을 때 인문학의 기본 개념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쓴 인문학 책은 없어요. 저자가 어떤 개념들을 정확하게 규정하려다 보니까 표현이 이제 복잡해졌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자에게는 이제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인문학자 강유원 박사가 쓴 에로스를 찾아서는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차근차근 분석하고 한 구절씩 따져보면 이해 못할 부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들로 서술됐기 때문이죠. 다만 쉽게 전달하겠다는 의도가 없고 오로지 의미를 적합하게 잘 표현하겠다는 의도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인문학 기본 개념들에 익숙치 않은 독자들에게는 아주 난해해 보일 수도 있겠죠. 비단 이 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읽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인문학 저술들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물론 저자가 새롭게 창안한 독창적인 개념이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따져보면 그러한 책들 역시 약 1%에 해당하는 새로운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99%에 해당하는 기존 개념들, 인문학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기본 개념들에 의존한다는 점, 그것들을 총동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에로스를 찾아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걸까요?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문학적 상상력일까요? 그런 것들이 전제되면 뭐 나쁠 거야 없겠죠. 그렇지만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 필요한 것은 인문학 영역에 두루 쓰이는 공통 기본 개념들을 익히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게 유일한 필요 조건이죠.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파란색 부분을 좀 유심히 보세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에 대한 밑변 길이의 비율을 알면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뜻을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책에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래처럼 코사인 세타를 알면이라고만 나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에 대한 밑변 길이의 비율, 이것을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3 때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편하지 일일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에 대한 밑변 길이의 비율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하면 그게 더 오히려 번거로울 거예요. 이미 코사인 세타라는 개념을 알고 숙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수학 개념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미분 방정식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수학 개념들을 모르는 사람한테 간결한 미분 방정식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길고 긴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아주 간결하겠죠. 이런 수학 기호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인문학에서는 개념들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인문학 책도 그 안에 사용된 개념들, 기호, 그 기본 용법만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에로스를 찾아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낭만주의자들도 신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의 다른 이름인 초월적인 것을 찾으나.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낭만주의라는 인문학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어로 사용하는 그 낭만적, 로맨틱 이런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낭만적인 것은 뭘까요? 낭만주의라는 기본 개념을 정리해보죠. 낭만주의는 신적인 것이 자기 안에, 인간 안에 있다고 믿는 태도예요. 조금 더 단순화하자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낭만주의자는 인간이 완벽함에 닿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낭만적인 믿음이에요. 아주 특출난 능력을 지닌 천재들, 그 천재들에게서 그러한 완벽함에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일상어에 가깝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들, 인간 능력의 무한함을 믿는 자들 역시
신을 필요로 한다. 마치 코사인 세타라고 간결하게 표현했듯이 이것을 인문학 영역에서는 그냥 낭만주의라는 것으로 간결하게 표현을 합니다. 낭만주의자들도 신을 필요로 한다. 이 낭만주의와 함께 서로 이제 많이 비교되는 개념이 계몽주의인데요. 인문학 역사에서 아주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낭만주의와 계몽주의는.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을 잘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인문학 책 읽을 때 훨씬 수월하죠. 계몽주의는 보편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 능력으로 보편적인 지식 체계를 구축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편적인 상식을 강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계몽주의자죠. 법률과 제도를 바로 계몽주의자들이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백과사전 같은 공유 가능한 지식을 만들고 전파합니다. 이 계몽이라는 용어는 어둠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무지몽매하다 할 때 그 몽자죠. 어두울 몽자예요. 계자는 밝힐게, 환하게 밝힌다. 이제 한 문장이 아닌 한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136쪽에 나오는 단락인데요. 읽어볼게요. 일자가 스스로를 물질적 현존으로 객관화함으로 이를 객관적 관념론, 일자의 자기 외화가 그러한 객관화에 있어 주요한 동인이므로 실천적 관념론, 이념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현상하여 정지된 상태를 지양 폐기하고 또 다른 현상을 낳아 놓으면서 궁극의 목적을 향해 생동적으로 진전함으로 생동적 관념론이라고 한다. 예술미와 예술작품의 현존을 사변적 구조 속에서 논의한 헤겔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미의 역사적 현재성을 주장한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자가 일부러 이해하기 어렵게 쓴 건 아니라는 거죠. 수학자가 수식과 기호를 활용하듯 인문학 개념들로 서술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일상어, 일상의 용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진리나 아름다움이라는 이상적인 정신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때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을 다룬 이론을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한다. 관념론이란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즉, 정신의 역할이 물질에 앞선다는 말이다. 보통 관념론이라고 하면 정신의 활동만 가리키므로 안으로 숨는 것처럼 보이는 데 비해 객관적 관념론이란 객관적으로, 즉 어떤 대상들의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실천적인 관념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그 정신이 표현된 문자와 글은 딱 고정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고정된 문자로 표현하듯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인 것이 물질로 표현되면 정지 상태가 되는 셈이다. 이런 상태를 끊임없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려는 것이니까 살아 움직이는 관념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예술가의 정신은 보이지 않지만 예술 작품은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술을 정신의 측면으로 분석하고자 했던 철학자 헤겔은 아름다움이란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세계, 즉 실제의 역사 속에서만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조금은 더 수월해졌죠? 분량은 3배 정도 늘었네요. 그러면 원래 구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익히고 넘어가야 할 기본 개념들을 이제 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자라는 개념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일 일자를 모른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막히게 되는 거죠. 앞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뒤에 나오는 복잡한 구조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개념어들을 보면서 그 원래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자가 스스로를 물질적 현존으로 객관화함으로 이를 객관적 관념론, 일자의 자기 외화가 그러한 객관화에 있어 주요한 동인이므로 실천적 관념론, 이념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현상하여
정지된 상태를 지향 폐기하고 또 다른 현상을 낳아 놓으면서 궁극의 목적을 향해 생동적으로 진전함으로 생동적 관념론이라고 한다. 예술미와 예술작품의 현존을 사변적 구조 속에서 논의한 헤겔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미의 역사적 현재성을 주장한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대한 밑변의 길이 비율, 그것을 코사인 세타라고 규정했듯이 우리도 해당 기호, 해당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일자라는 말은 철학자 파르메니데스가 주창한 개념인데요. 모습과 속성이 변하는 부분들, 그 일부분들이 아닌 항상 일정한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연과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 것들이 있죠. 총량은 변하지 않는 것. 부분들만 보면 변화하는 것 같지만 전체로 보면 그냥 하나인 것. 전체로 보면 불변하고 확실한 것. 그것이 일자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는 무한자, 절대자, 실체, 진리 이런 말들이 있겠네요. 현존이라는 개념은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본질이라는 말도 개념어이긴 한데요. 우리가 쓰는 일상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속성, 가장 필수적인 속성, 그 본질이 드러난 것을 현존이라고 해요. 관념론은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관념론의 반대는 유물론입니다. 본문에 자기외화라는 말이 있는데 외화라는 말은 자신의 본질적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위에서 현존이 본질이 드러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죠. 꼭 본질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범위가 아주 넓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지양이라는 말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 이전 것들을 버리는 거. 쉽게 말하자면 철드는 것 같은 게 바로 지양입니다. 일단 철이 들고 나면 이전의 자기 모습이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과거의 모습이. 정신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를 이제 버릴 수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학문의 발전 과정은 계속 지향 발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본문에 사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변이라는 말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이런 감각적인 활동, 이러한 경험 활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유 활동으로만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것을 사변적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속세와 단절하고 저 깊은 산속의 암자에서 사유 활동하는 것, 그런 게 바로 사변이죠. 그러니까 고도의 관념론은 사변적인 겁니다. 그리고 철학자 헤겔이 나오네요. 헤겔은 인간의 정신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하여 그러니까 지향하면서 계속 발전해서 완전한 상태에 언젠가는 이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두 정신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처음에는 모순되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단계를 극복하고 더 한 단계 위로 지향 발전하는 것, 그것을 헤겔은 변증법적 지향이라고 부르죠. 헤겔이 어떤 철학자인지 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좀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역사의 발전을 합치면 헤겔의 관념론이 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거잖아요. 그것을 진리라고 보자면 그 진리를 인류 역사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그 진리를 볼 수 있다. 그게 헤겔의 관념론입니다. 어려운 인문학 책을 읽기 위해 이제 기본 개념들을 익히고 기본 개념들을 안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어려웠던 단락을 읽어보는 겁니다. 일자는 변치 않는 전체, 넓게 보면 진리나 아름다움도 일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나 아름다움이라는 이상적인 정신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죠. 그 일자가 스스로를 물질적 현존은 본질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객관화하는 것은 이제 대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를 객관적 관념론은 정신이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나 아름다움이라는 이상적인 정신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때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을 다룬 이론을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한다. 관념론이란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즉, 정신의 역할이 물질에 앞선다는 말이다. 다음 구절이요. 일자의 자기 외화가 그러한 객관화에 있어 주요한 동인이므로 실천적 관념론. 일자의 자기 외화, 진리나 아름다움이 자기 모습을 감추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 객관화는 대상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한 대상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 주요한 동인이므로, 원인이므로 실천적 관념론.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보통 관념론이라고 하면 정신의 활동만 가리키므로 이렇게 안으로 숨는 것처럼 보이는 데 비해 객관적 관념론이란 객관적으로 대상으로, 즉 어떤 대상들의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실천적인 관념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다음 구절. 이념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현상하여, 현상,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현존이라고 했는데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현상입니다. 이념적인 것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서 정지된 상태를 지향 폐기하고, 지향이 뭐라고 했죠?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 이전 단계를 버리는 거,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구하는 것은 조금 더 생동적인 거, 생생한 것이니까 정지된 상태는 이제 지향해도 되겠죠. 그 상태를 지향 폐기하고, 그러니까 지향 안에 이제 폐기라는 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향 폐기하고 또 다른 현상을 낳아 놓으면서 궁극의 목적을 향해 생동적으로 진전함으로 차근차근 계속 발전함으로 생동적 관념론이라고 한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그 정신이 표현된 문자와 글은 딱 고정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고정된 문자로 표현하듯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인 것이 물질로 표현되면 정지 상태가 되는 셈이다. 이런 상태를 끊임없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려는 것이니까 살아 움직이는 관념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다음 문장 보죠. 예술미와 예술작품의 현존,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 예술작품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어디서 논의한 거냐 하면 사변적 구조 속에서 논의했대요. 사변은 순수한 사유활동이라고 했죠. 사변적 구조 속에서 논의한 헤겔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미의 역사적 현재성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헤겔은 진리나 아름다움이 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닿을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 역사의 발전 속에 언뜻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그 진리와 아름다움이 완전히 드러나겠죠. 그 구절을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술가의 정신은 보이지 않지만 예술작품은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술을 정신의 측면으로 분석하고자 했던 철학자 헤겔은 아름다움이란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세계, 즉 실제의 역사 속에서만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인문학 영역에서 자주 통용되는, 자주 쓰이는 기본 개념이 100개 정도 됩니다. 물론 더 많지만 이 기본적인 100개 개념을 익히고 나면 웬만한 인문학 책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익혀가면 되죠.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미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를 익혔습니다. 차근차근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인문학 책도 다 읽을 수 있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